안녕하세요. 김강우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우리가 흔히 제헌절이라고 알고 있죠. 정말 제헌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이 1948년에 제정 공포된 날을 말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통령과 노동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우리 1948년 제헌헌법에서 우리 노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제헌헌법이 얼마나 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동 3권이 아닌 노동 4권을 보장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다는 점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노동 3권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1987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헌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동 3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받아서 6.25 전쟁의 와중에 우리 노동법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러한 노동법들의 원형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 법적 관심사를 나타내었고 그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잘 처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이 7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하고 이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노동법을 변화, 개선해 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낡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노동법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노동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17일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우리 제헌헌법이 처음부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6.25의 와중에 1953년에 우리 노동법이 성립되었다는 점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노사 모두가 또 정부도 이 노동법을 좀 더 많이 자세히 잘 알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6월 말부터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알맞게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자신이 1급에서 5급 사이 어떤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신다면 우리 사회에 편만하게 노동법 지식이 퍼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활용될 때 우리 노사관계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몇 급이세요? 근로기준법 몇 급이세요? 노동조합법 몇 급이세요? 이런 질문이나 대화가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시작한 이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 프로그램, 토플이라고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오브 Practical Labor Law, 토플이라고 약자로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시청자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나온 몇 가지 노동 판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마트 근로자들과 관련되어서 근로자 대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앞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것은 지난달 6월 22일 날 이마트 관련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이제 휴일 근로를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휴일 근로로 다른 대체 휴무를 주었기 때문에 휴일 근로는 본래의 휴일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니니까 이것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휴일을 만들 때 이 근로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합의해서 휴일을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제 대체 휴일을 줬으니까 휴일 가산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 대표를 뽑은 것이 간접선거, 직접 선출을 한 게 아니라 간접 선출을 한 것이니까 그 근로자 대표는 자격이 없다, 무효다. 그래서 그 합의가 무효니까 우리가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일단 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 근로자 대표하고 대체 휴일을 합의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가 간접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법으로서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이 표현만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민주사회에서 이 대표라는 말이 민주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서 뽑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표성을 띈다고 보니까 그냥 선출을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직접 선출하는 건지 간접 선출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법적 규정은 사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제안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회사에서 미리 이 근로자 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 규정을 만들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근로자 대표의 역할에 관한 임무에 관한 그런 규정을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두었더라면,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부여했더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마트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이 대체휴일을 실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선출을 하려는데, 점포가 전국에 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다 모여서 한꺼번에 직접 선출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 이제 간접 선출의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표별로 각 전표별로 이제 어떤 선출위원들을 뽑고 그 선출위원들이 이제 전국 그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뽑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면 실상에 비추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이게 법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하는 거는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일단 근로자 대표가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하는 뭐 이런 판단은 일단 나왔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그 소송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 보도를 보면서 우선 느꼈던 게, 이마트가 왜 이 대체 휴일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했는가, 저는 그게 첫 번째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근로기준법 55조에 보시면요, 휴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주휴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주휴일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휴일 대체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든지 동의만 받으면 언제든지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5조 2항이 신설되면서 여기에서 좀 특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될 때 2항이 이런 게 생겼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항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건 바로 공휴일을 말한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데, 만약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단서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이 55조 개정 이 조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항의 주휴일은 언제든지 휴일 대체를 사용자가 할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뭐 개별적 동의를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전에 알려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휴일은 어떤 특정 요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꼭 일요일 날 주휴일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휴일이라는 그 기본 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맨 처음에 정해놓았던 그 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는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다 보니까 공휴일은 날짜가 항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날짜를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조항에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5조 휴일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일반적인 주휴일은 그는 대체가 자유롭습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마트가 여기 휴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여기 휴일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보도 내용만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주휴일인 것 같은데, 예, 그걸 대체하는데 굳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가지고 결국 이 긁어부스럼 만들었죠. 근로자 대표를 간접 선출하는 바람에 대표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합의가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마트 인사노무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왜 그 일반적인 주휴일을 대체하면서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려고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55조 2항을 정확하게 보면 공휴일을 대체휴일을 할 때, 대체를 할 때, 예, 그때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마트 인사노무 담당자가 헷갈린 거는 연차 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다. 그거하고 헷갈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을 휴일 대체할 때는 이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그것은 꼭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할 필요 없고요. 뭐 해도 좋긴 합니다만 꼭 그렇게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근로자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사전에 알려주어서 그러한 휴일 대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 이번에 이것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 근로자 대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관련법에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많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거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 주장은 항상 이겁니다. 노동부가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면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결도 여기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됐네요. 여기 사건은 6개월간을 휴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6개월간 휴직하고 온 근로자가 실제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게 아니니까 연차휴가는 15일을 줄 수가 없고 기본적인 15일부터 시작해서 줄 수는 없고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한 달에 하루씩을 연차휴가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오는 바와 같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했을 때 하루씩 그 연차휴가를 준다라는 이 규정을 회사가 적용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회사 측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번 1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회사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구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 제가 볼 때 여기 민사 소액 판결을 한 단독 판사인데 이분이 아마 우리 대법원 판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아마 항소심에 가거나 대법원 가면 이번 이 대구지법의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6개월 휴직이 있을 때 6개월 남은 6개월에 출근한 것에 따라서 6일의 연차휴가만 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죠? 그런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정당한 휴직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빼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출근율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남은 6개월 동안 80% 이상 출근율을 올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 유의할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나오는데 2013년 12월 16일 2011-4629번 판례 또 2017년 5월 17일에 2014-232296 판결 이런 판결들을 잘 보면은 쟁의기간이라든가 직장 폐쇄기간이라든가 육아휴직기간 같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 그때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는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요점은 일단 그런 기간들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출근율 계산하는 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 기간만큼을 연차 휴가 일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연차 휴가 일수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1년 동안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6개월 가지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그럼 80% 이상이 보통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1년 근무했다면 연차휴가일수 기본은 15일 아닙니까? 근데 6개월 육아휴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남은 6개월에 대해서 15일에 비례를 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년의 절반이니까 15일 기본 연차휴가의 절반 7.5일을 일단 기본 연차휴가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연차를 줘야 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서 2년에 1일씩 추가되는 기간을 계산해서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보니까 아예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출근 한 달에 하루씩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회사가 6일을 줬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걸 맞다고 이 판결을 내린 대구지법이 1심 판결 이거는 아주 우리 대법원 판례를 몰랐던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뭐 좀 더 지켜보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리가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기자님들이 그런 분석을 좀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기사 보도만 했지 그런 식의 분석은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판결 뉴스는 해고와 관련된 건데요.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네요. 한 팀장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좀 아주 그 태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정한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괴롭힘, 또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어떤 신체 접촉 뭐 이런 걸 하다가 급기야는 어떤 특정 직원의 성적 취향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공개해버리는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면서 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징계위원회는 그에 대해서 해고를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했더니 법원은 뜻밖에도 징계해고는 지나치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징계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징계 해고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징계를 할 만큼, 징계 해고를 할 만큼 그런 사회 통념상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가 하는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 어떤 사유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징계 사유로 삼을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점은 이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팀장이 입사한 이래 2년이 넘는 동안 직장 내 은행이나 근무 태도 등에 관해 지적하거나 개선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거를 재판부가 지적하면서 이번 징계 해고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때그때 심할서를 받든가 어떤 문책을 좀 해놓아야 그래서 그 자료를 쌓아놓아야 나중에 그런 사유들이 여러 가지 생겼을 때 꼭 징계해고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런 자료들이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그런 문책도 없이 지나오다가 갑자기 이번 사건에서 징계 해고까지 가니까 해고라는 건 가장 무거운 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처벌한 것 이것이 좀 징계권 남용으로 재판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뭐 징계 해고돼도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인데 이 서울중앙지법이 뭐 우리 해고 사건은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한 점 징계해고가 가장 무거운 징벌이기 때문에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좀 남아 있어야만 그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지난주 판결로 보도되어서 뭐 이번 주
노동법 브리핑은 뭐 간결하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매일 노동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우리 또 부지런한 이 매일 노동 뉴스 기자님들이 아주 발로 뛴 아주 살아있는 판결들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노동 뉴스 나온 판결 세 건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뉴스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밌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그 퇴직금을 미지급을 했을 때 그것이 유죄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받는 거 알고 있는데, 다만 퇴직금 지급을 기일 내 14일 이내에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언론 생활 때 합의해서 기일을 연장했다면 이거는 뭐 처벌은 없다. 퇴직금 지급을 못해도 처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서도 1심과 2심은 다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뜻밖의 지난 그 13일 날 대법원에서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1심, 2심이 다 무죄로 내렸던 판결을 뒤집어서 이것을 다시 원심으로 되돌려보낸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그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을 한번 했어도 만약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 유념하셔서 우리 사용자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는 이것이 임금이다 아니다 이것이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 쪽에서는 이 경영성과급이 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고법에서도 지난 7일 날 이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특히 자체성과급 이것도 어쨌든 고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상임금에까지 해당한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임금 문제에 관련된 이 공공부문에서의 상당한 그 고심을 재촉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쨌든 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늘 제가 주장하듯이 임금 기준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이런 분쟁들을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보도되었던 또 한 가지 그 매일 노동뉴스의 판결 뉴스는 유족급여에 대한 어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유족연금, 유족위로금의 어떤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은 언제냐? 최초의 그 진단을 받았던 날이 아니고 재요양을 하기 위해서 진단이 나왔던 그날의 기준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뭐 재요양이든 뭐 어떻든 간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위로금을 계산할 때는 최초의 그 원인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진단을 받아서 요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재요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최초 요양할 때와 재요양할 때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임금 차이는 더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을 해서 여기 유족 급여나 유족 위로금을 계산해야 할 때 이때 평균 임금을 이 최초 진단일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제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그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요양을 하다가 사망했을 때 유족 위로금이나 유족연금의 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언제로 하느냐 이게 법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이번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경우는 재요양 때의 임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도 맞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 임금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이 재요양
때의 그 임금을 가지고 평균 임금 산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판례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된 자료들이 있어서 세 가지를 추가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발로 뛰면서 이런 노동 판결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 또 저 같은 노무사들이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장마철이 이제 끝나가긴 하지만 지난주 아주 많은 피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마철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 항상 더욱더 건강하신 그런 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법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